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제 손자가 제 손에 직접 쥐어준 밥숟가락을 수백 번도 더 받아먹은 그 손자가 제가 뼈 빠지게 모아온 돈을 그것도 몰래 훔쳐갔다니깐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아니, 그 애가 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이런 의문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그날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 청소를 하다가 제가 늘 숨겨두던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밑에 넣어둔 돈다발이 에스피앙하고 사라진 걸 알아챘습니다. 그 돈은요, 은행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일종의 제 전 재산 같은 거였어요. 제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도 조금씩 모아온 피땀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착각했나? 어디다 잘못 넣어뒀나? 처음엔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스쳐간 생각, 혹시 집에 드나드는 손자? 그 애는 자주 와서 제 곁에 앉아있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가끔 장롱을 힐끔힐끔 보는 게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는 듯 했지요.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도 손자가 그렇게 묻더군요. 그 눈빛을 보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가슴은 쿵쾅쿵쾅 요동치는데 저 아이는 모른 척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마 그 자리에서 너 훔쳤지? 하고 묻지를 못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손자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속은 뒤집어지고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들은 동네 사람들의 말이 제 등을 후려쳤습니다. 어휴, 요즘 그 집 손자 용돈 쓰는 꼴 좀 봤어? 애가 갑자기 좋은 옷 사고 친구들 밥도 다 사주고 난리라던데. 에이, 설마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 그 돈, 제 돈, 그게 거기로 간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키운 아이가 맞는 걸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때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낮잠 자던 제가 손수, 장난감을 만들어주면 해맑게 웃던 그 손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애를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솔직하게 말해라. 할머니 돈 본 적 있니? 무슨 돈이요?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 애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정말 뭔가 알고 있구나.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서 칼날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훔쳐간 돈다발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왜 손자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진짜 모르는 거냐? 할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해라. 정말 모르겠는데요? 왜 저를 의심하세요? 할머니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 목소리, 그 억울한 척하는 표정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손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가슴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밥 굶을까봐 내 엄마 힘들다고 내가 내 허리 휘어져라 장사해 가며 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 순간 손자의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도 참 돈이야 뭐 그냥 종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난리칠 일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이 그냥 종이라고요? 그 종이가 내가 흘린 땀, 내가 쏟은 세월, 내가 버텨온 눈물이었는데 제 무릎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번졌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 그 애가 그랬단 말이에요? 큰딸이 묻더군요. 엄마가 착각한 거 아니야? 애가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아들인데 며느리는 손자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치를 떨며 말했어요. 내 눈으로 봤어. 내가 그 돈을 숨겨둔 곳, 그 아이만 봤다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리였어. 그런데 돈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 애가 돈을 펑펑 쓰잖아. 이게 우연이냐?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제 심장을 한 번 더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엄마, 솔직히 그 돈이 엄마 혼자만의 돈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그 집 팔고 남은 돈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 원래 우리 몫이잖아요. 우리 애가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쓸 몫을 먼저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제 아들, 제 며느리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엄마,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장롱 속에 돈 모아두신 거.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가족끼린 다 같이 쓰는 거지.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내 아버지랑 나 피땀 흘려 모은 건데. 그러니까요. 아버지랑 어머니 피땀 흘려 모은 거. 결국 아들인 저랑 제 아이들이 쓸 거잖아요. 그냥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세상에 친자식이 제가 가장 믿은 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식, 내 손자가 다 달려들어서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제 울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데 마치 제 인생 전부가 조롱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손자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돈, 제가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뭐, 줬다고? 누구한테? 그게 사실은 우리 아빠가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 갚아드린 거예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멎은 듯 저는 멍하니 손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가 뭐라고? 내 아빠 빚을 갚으려고 내 돈을 가져갔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순간 숨이 턱 막히며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집에까지 빚쟁이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그때 할머니가 알면 쓰러질까봐 그냥 제가. 그런데 왜 그걸 할머니 돈으로 해결하니? 내 아빠가 벌어야 할 걸 왜 내 피 같은 돈을 훔쳐가냐고. 제 외침은 절규였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하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제 잘못만은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한 번 잘못 물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나한테 거짓말하더니 그게 다 빚을 쌓아온 거였어? 그럼 그동안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은 뭐였니? 효도한다던 건 뭐였냐고.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제 말이 가슴을 찌르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 돈 원래 엄마 돈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귀가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엄마가 숨겨둔 그 돈, 사실은 아버지가 남겨둔 돈이잖아요. 그럼 그건 결국 아버지 자식들, 그러니까 저희 목 아닙니까? 제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남겼는지 알아? 내 엄마.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돈으로 남겨준 거라고. 그게 무슨 내 몫이라고 떠들어대. 그때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뭐 이렇게까지 숨겨두고 그러세요. 어차피 다 한 집안인데.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족? 내가 말하는 가족이 이거냐? 남편 빚 때문에 시어머니. 피 같은 돈을 손자시켜 훔쳐가게 만드는 게 가족이냐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가 불쌍해서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죽을까봐 무서웠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순간 분노 속에서도 피는 피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연민이 들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정말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들이 말한 대로 남편이 남긴 돈일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만든 내 몫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며칠 뒤 사건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집 아들이 사업 망해서 빚더미라던데 손자까지 시켜서 할머니 돈 훔쳐갔다면서 어휴, 세상 말세야 말세. 이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감춘 비밀이 이제 세상에 까발려지고 있었고 제 명예까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 돈 아버지가 남긴 게 아니에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빌린 거예요. 대신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받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인은 그 순간 저는 귀가 멍해지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빌린 돈이라고? 그럼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 방 안이 적막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빌린 거라니? 그럼 내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마저도.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니.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남자들이 우리 집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여기 맞죠? 이두환 씨 부인 댁. 목소리는 거칠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 누구신데요? 우린 그냥 빚 갚으러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 이제는 남은 가족이 책임져야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은 빚 같은 거 남기고 간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아뒀는데. 모아뒀다. 하하. 그 돈, 우리 돈입니다. 우리가 맡겨둔 돈이라고요.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이제 당신들이 대신 갚아야겠죠. 저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남편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었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린 증거가 있어요. 남자가 내민 종이에는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나 몰래 이런 큰 돈을 빌렸다고? 그럼 내가 믿고 쌓아둔 돈다발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빚쟁이들의 돈이란 말입니까? 그 순간 손자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이 돈 제가 가져다가 이미 드렸어요. 더 이상 할머니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비웃듯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온 돈 받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아직 덜 갚았어. 남은 돈은 누가 메울 건데? 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애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남편이 진 빚이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내드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돈 원래 우리 거 아니었습니까? 빚만 갚고 남으면 우리가 쓰면 되고요. 그 말은 제 귓가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이 남긴 건 내게 남긴 사랑이 아니라 빚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넌 그걸 아직도 탐내?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이 집안에서 늘 소외됐어요. 그런데 이제야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저한테도 욕심 좀 내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족은 그냥 이익을 나누는 계약 같은 존재였다는 걸. 며칠 뒤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빚쟁이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내뱉은 말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사실 그 돈, 빚이라기보단 맡겨둔 돈이었지. 당신 남편이 대신 보관해주기로 했던 거야. 나중에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했거든. 그 말은 제 머리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맡겨둔 돈? 그렇다면 내 남편이 죽고 난 뒤 그 돈을 내가 쥐고 있었다면 그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 뭐고 지켜온 건 뭐였단 말이냐. 손자는 제 옆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제게 말하길 그냥 우리 가족 돈이라고만 했으니까. 그때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내 잘못만은 아니란 걸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 돈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의 것이었고 우리가 훔친 꼴이 돼버린 거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돈다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왔다고 믿은 게 사실은 남의 것이었다니,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며칠 뒤 낯익은 얼굴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두환 씨 부인 되시죠? 낯빛이 그을린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만수라고 합니다.
사실 그 돈, 제 돈입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이 주인이라고요? 네. 남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돈을 불려주겠다고,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몇 년치 피 같은 돈을 맡겼죠.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게 그대로 남아버린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제 것이 아니라 당신 돈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 제 겁니다. 하지만 전 이제 와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테니 일부는 드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머지는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저희 가족 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주인이라고 하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박만수라는 남자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아가씨,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남의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듯 휘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돈은 우리 겁니다. 아버지가 빌린 거라면서요? 빌린 거라면 그건 빚이지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빚은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책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두 번 쳤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끝내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그 뻔뻔함이 저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소송이든 뭐든 해봅시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가 떠난 뒤 집안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며느리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은 사업 망하지, 시아버지는 빚 남기지, 이제 와서 모르는 남자가 주인이라고 들이닥치지,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아들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몫은 지켜야지. 엄마, 제발 그 돈 우리 줘요. 우리도 살 길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 맞니? 남편이 죽어가면서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만은 지켜주고 싶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너는 내 엄마를 팔아서라도 내 몫을 챙기겠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전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빚쟁이들한테 끌려다니고 남들 앞에서 머리 숙이는 인생 이제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 돈 꼭 제 겁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부치라고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적이 되어 제 앞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손자는 그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무서워서 그냥 따라야 할 줄 알았어요. 할머니만 믿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아직 어렸고 어른들의 욕심과 거짓말 사이에서 휘둘린 거였지요. 그날 밤 저는 기도하듯 혼잣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발 이 집안의 진실만은 밝혀지게 해주소서. 돈이 아니라 진실이요. 며칠 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몰래 써둔 수첩이 발견된 겁니다. 낡은 서랍 속 먼지 쌓인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 수첩.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잠시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돈다발의 진짜 주인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요.
수첩을 손에 쥔 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잠시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글씨체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아들이 제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듯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더군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겼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글이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번쩍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착각이에요. 남편분이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쓴 거겠죠. 이미 그 돈은 여기 있었고 어머니가 지켜온 거잖아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제 우리 거예요. 그 순간 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도 알아. 할아버지가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아빠가 힘들어했지만 사실 아빠도 그 돈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다 내가 훔쳐가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 아빠, 저도 알아요.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아빠가 시켰잖아요. 빚쟁이들 오면 할머니 몰래 돈 가져오라고. 그 말에 집안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시킨 거였구나. 내가 가장 믿었던 내가 내 아들을 시켜서 날 속였구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살려고 그랬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문 두드리고 죽인다 협박하고 그 지옥 같은 날들을 버티려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손뼉을 치듯 말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냥 넘어가 주셔야죠. 지금 와서 돈 주인이니 뭐니 따져서 뭐해요? 그냥 우리 가족 살자고요. 어머니도 노후 편히 지내셔야잖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노후 편히? 내가 말하는 편안함이 남의 돈 훔쳐 지내는 편안함이냐? 그게 과연 평안일까? 며칠 뒤 결국 돈의 진짜 주인이라는 박만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돈 돌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까? 아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돈은 우리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가져온 순간부터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죽은 사람 말까지 들먹이며 무슨 주인 타령입니까? 하지만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 돈 제가 직접 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잖아요. 언젠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순간 저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아직 희망이구나. 욕심과 거짓 속에 물든 어른들 사이에서 그래도 올곧게 진실을 보려 하는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뭔데 그런 결정을 해? 내가 뭘 알아? 이 돈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엄마, 우리가 남의 돈으로 산다고 해도 행복할까요? 할머니는 매일 우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은 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아들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이건 내 집안 문제야. 그 말에 며느리도 참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집안 문제? 그럼 난 뭐예요? 난 그냥 손님입니까? 이 집안에서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갈등은 폭발했고
가족은 서로를 향해 날선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다 그만하라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구나.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한다. 난 남편의 수첩을 받고 진실을 알았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다. 돌려주겠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결심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그런데 지금 가족은 돈 때문에 갈라지고 서로 물어뜯고 있어. 이게 무슨 꼴이니?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에 손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도 이제는 할머니 말씀 따를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의 등을 꼭 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은 진실을 아는 어른으로 키워내야지. 박만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시는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돈만 돌려주신다면 저도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갑자기 탁자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엄마, 그렇게 하시면 우리 다 끝장입니다. 집도 잃고 남은 생활도 다 무너집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겁니다. 박만수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군. 그럼 법정에서 보자. 판사가 뭐라고 판결할지 두고 봅시다. 며느리는 두 손을 부여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생각 다시 해주세요. 우리의 학교 등록금도 밀려있고 전세 보증금도 다 떨어졌는데 그 돈 없으면 우리 정말 길바닥에 앉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내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의 돈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화가 돼서 돌아와. 너도 내 아들도 다 망가지게 될 거야. 며칠 뒤 실제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 소송.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이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남편을 믿은 것도 죄인가? 자식을 믿은 것도 죄인가?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다 당신 탓이야. 괜히 그 돈 얘기를 꺼내서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맞섰습니다. 여보, 왜 어머니만 탓해? 당신이 빚만 안 졌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당신이 집안 말아먹은 거잖아. 손자는 방 구석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싸우세요. 그 울음 섞인 목소리는 아이가 어른들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이게 했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이 돈이 고인의 재산인지 아니면 원고의 돈인지가 쟁점이군요. 박만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이 수첩, 고인이 직접 저에게 쓴 메모입니다. 맡겨둔 돈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아들은 맞서며 외쳤습니다. 그건 그냥 메모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착각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쓴 것뿐이지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떨며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 남편의 진심입니다. 저는 평생 그 사람을 곁에서 봤습니다. 그 글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유언 같은 거였어요. 순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내밀고 증언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을 버릴 순 없어.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은 방 안에서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으라고요? 아들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뭔지 생각해봐. 아니요.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려면 이 돈이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손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돈 때문에 할머니를 더 울리지 마세요. 돈 없으면 저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살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뒤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 그럼 가족을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속삭임 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느꼈습니다. 재판은 결국 마지막 단계로 향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과 책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정의가 이기게 해주소서. 설령 우리가 다 잃는다 해도 진실만은 지켜지게 해주소서. 재판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검은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옷. 당신, 오늘 내가 진실을 지키러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고인의 남긴 기록과 가족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고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며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남겼습니다. 이는 명백히 원고의 소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단순한 필적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유언장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닙니다. 게다가 제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와서 주인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순간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가족 대표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남편 곁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이 돈이 우리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돌려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며느리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법원은 고인의 메모와 원고 측의 증언, 그리고 피고 측 배우자의 발언을 종합하여 해당 금전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금전을 반환하라. 그 순간 제 무릎은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끝났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서 우리를 다 망치셨어요? 아빠, 그만해요. 손자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재판이 끝난 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병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다 길바닥 신세야. 다 엄마 때문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맞받았습니다.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빚만 안 졌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손자는 두 사람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돈 잃었다고 우리 가족까지 잃을 건가요? 할머니가 뭘 지키려 했는지 왜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마음만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며칠 뒤 집안은 여전히 삐걱거렸습니다. 아들은 술에 의지했고 며느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손자만큼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더는 남의 돈에 기대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삶이란다. 내가 할아버지의 글을 이어가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박만수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돈 돌려받았으니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당신 남편 그때 제 돈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을 꼭 돌려주라. 대신 내 아내와 아이들만은 지켜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울컥했습니다. 당신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구나. 그래서 진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구나. 저는 박만수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사랑했군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떠났습니다. 돈을 돌려준 뒤 집안 사정은 눈에 띄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조차 신용불량자라는 소문이 퍼지며 밀려났고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안 식탁 위에는 늘 빚 독촉장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 망했어. 다 끝났다고. 술 냄새에 절어 휘청거리는 아들을 보는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돈은 이미 떠나갔어. 하지만 내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니야.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아직도 우리 손에 있었을 텐데.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고 사람을 지키는 게 더 낫다.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다. 손자는 달랐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밤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이면 택배 상하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사실 일부라도 남겨둔 거 있지 않으세요? 다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어머니라면 혹시. 그 말에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 어머니, 그럼 우리 애는요? 학교는 어떻게 다녀요?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불안과 원망, 그리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지갑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르바이트비 받았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밥이라도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그 순간 무너져 울고 말았습니다. 얘야, 내가 왜 이런 걸 다 할머니한테 주니? 할머니는 괜찮다.
내가 이렇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시간은 흘러 아들은 여전히 술에 매달렸고 며느리는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나가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요.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길이 열리겠죠.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야말로 진짜 우리 집 희망이구나. 돈을 잃고 나서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구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술을 줄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침대에 누운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차갑게 식은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남아있는 모성애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아,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돈은 떠나갔어. 하지만 내 목숨은 아직 남아있잖니. 너까지 잃고 싶지 않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잠시 숨겨둔다. 남편은 돈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어받은 건 다름 아닌 손자였습니다. 그날 밤 손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지키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있다면 우리 집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돈은 잃었지만 진짜 유산은 남아있구나.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의 얼굴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키려 했던 건 바로 이 아이였구려. 돈이 아니라 사람, 욕심이 아니라 사랑.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술 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해보려고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손자 녀석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뭐든 할 수 있는 거다. 며느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 얘기만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손자가 아르바이트에서 가져온 빵을 나눠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요. 사실 두려웠어요. 가진 게 다 무너질까봐. 그래서 돈만 붙잡으려 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택한 거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설 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지. 어느 날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제 꿈이 생겼어요. 법을 공부해서 저 같은 사람들, 돈 때문에 억울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돈 때문에 울던 이 집에 이제 내가 웃음을 가져다 주는구나. 봄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일용직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고 며느리는 작은 가게를 도우며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빚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버티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이 모여 앉아
소박한 국밥을 먹으며 손자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같이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순간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얘야.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진짜 큰 걸 깨달았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언젠가 흩어진다. 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내가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저는 그 글을 손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얘야, 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이어가야 한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돈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에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 주인은 결국 우리 마음이네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돈다발의 진짜 주인은 결국 사람이었어. 남편이 지키려 한 건 가족, 내가 지켜야 할 건 아이의 미래. 돈은 흘러갔지만 진짜 유산은 이렇게 남았구나. 이 이야기를 끝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거짓말이 생기고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손자가 제게 말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머니,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돼요.